이거는 프로스라는 거예요. 네. 파월 의장이 보기에는 언젠간 터져가지고 뭐 30%, 50%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너무나도 심각한 버블, 이거는 아니라는 거를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다. 오늘 주제는 바로 연준의 방향편입니다. 네, 오늘 FOMC 이제 리뷰 파월 의장의 멘트들을 조금 팀장님께서 한번 해석해 주시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데, 파월 의장님이 인플레이션 다소 더 오른 뒤에 완화될 것. 네네. 그러나 일시적. 이건 좀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네. 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도 더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용의 문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어렵다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인플레이션은 그 PPI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좀 어려운 용어니까 네. 그냥 뭐 어려운 용어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짜장면 집에서 네. 짜장면 장사를 하는데 네.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양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 짜장면 가게는 밀가루 가격과 양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이 축소되겠죠. 가격 올려야겠네. 5,000원 받던 짜장면 가격을 6,000원을 올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엄청나게 큰 중국집이 있는데 그 중국집에서 갑자기 그건 맛있어요. 근데 또 근데 5,000원 짜장면 5,000원 받다가 4,500원으로 낮추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현상들 때문에 물건 가격이 우리가 유가, 구리 가격, 목재 가격 등등 수많은 올라가는 가격은 이거는 밀가루 가격이 밀가루 가격. 네. 그리고 우리한테 전달되는 그런 소비자 물가는 짜장면 가격이에요. 짜장면 가격을 올리는 거는 이 기업이 하는 건데 이 네. 기업이 하는 건 눈치를 봐서 하겠죠. 그렇죠. 옆에 있는 애들도 올리나? 올릴 수 있는 산업과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든 기업이 다 올릴 수는 없죠.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멘트가 테이퍼링에 관해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그 캐플란 총재라는 분이 있어요. 네. 댈러스 연준 의장인데 이분이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죠. 아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파월이 얘기하겠지만 테이퍼링 논의를 논의할 때도 아니다.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할 때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테이퍼링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테이퍼링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논의 자체를 하는 게 아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그게 한 그런 말 단계 더 가야 돼요. 꺼낼 조차 아니다. 여기서부터 테이퍼링까지 갈 때까지 일단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논의가 끝나면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 얘기 언제부터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테이퍼링이에요. 네. 근데 이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 지금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파월 의장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뭐 빈민촌 얘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네. 그만큼 파월 의장은 아주 강력하게 부양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멘트인데요. 요거는 좀 아무래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해야겠다는 의무감, 뭐 디지털 화폐 최초이기보다는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미국에서는 안 통할 것.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마치 디지털 화폐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주 잘 이해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었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좀 새롭게 보겠다는 의미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 파월 의장도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화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금이 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예. 야, 비트코인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 옛날에는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실제 파월이 그렇게 멘트했나요? 뭐 거의 뭐 그냥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안 좋게. 그러니까 그 연준 의장들이 저거는 안 되는 뭐 이렇게 얘기를 네네.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뀐 상황이에요. 그리고 많은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그 태도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냥 바뀌었으니까 네. 믿고 투자하자 이런 개념보다는 네. 저는 그 사람들이 왜 바뀌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2017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 세계 거래량이 50%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 많이 높아졌겠지만 작년 말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관심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량의 2%만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비트코인, 동남아 지역에 있었던 비트코인 실물이 상당수가 미국으로 옮겨갔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 비트코인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인정해줘도 그렇게 국익에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다. 그렇죠. 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라는 추론입니다. 이거는 추론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옛날에는 비트코인에 기관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을 저장해 놓는 수탁고가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그러니까 2017년 이후로 거의 한 3, 4년 동안에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가장 공을 들여서 했던 게 뭐냐면 커스터디언이라고 하는 네. 수탁고예요. 비트코인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안전하게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저장 공간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관이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는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KB와 신한에서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커스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들도 비트코인 저장해 놓기 위한 그런 절차나 방법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태도가 바뀌었구나라는 정도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뭐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 비트코인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왜 비트코인 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리야? 네.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은 이런 식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저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다. 네,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산 중에 여러분들이 자산을 여러 군데 분산해 놓잖아요. 네네.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도 하고 예금에도 놓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다 나누잖아요. 그 중에 아주 일부, 뭐 2%가 됐든 1%가 됐든 그 정도는 비트코인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것도 그냥 자산 중에 하나니까 네.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 비트코인에 투자해가지고 투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큰 돈을 버시고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분의 자산 중에 일부를 네. 비트코인에 저장해 놔 보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제 주변에 말씀드립니다.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요즘에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비트코인을 만약에 내가 이걸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하면 정신병 걸려서 못해요. 아니 왜냐하면 24시간 열려 있어서.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이거는 못해요. 근데 저는 진짜 이 24시간 열려 있는 거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좀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 생기겠지만 과연 개인의 삶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쵸. 24시간 장이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내가 이거 저장해 놓고 네. 뭐 10년 후에 한번 꺼내 볼까? 그런 생각으로 저장해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접근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파월의 6번째 멘트죠. 이제 공급 병목 현상 관련해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접촉, 뭐 곧 해소될 것. 이건 어떤 얘기인 건가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반도체, 차량용 쇼티지. 반도체 쇼티지 네. 문제입니다. 인텔 회장이 수년 걸릴 거라고 아침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얼마나 이제 걸려야 해소가 되는지 이게 참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공급 쪽에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정도로 공급 쪽에서의 쇼티지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도 나타날 거라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해소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유를 이제 좀 과도한 비유일 수 있지만 마스크에 비유하거든요. 작년 이맘때쯤에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 났죠. 난리 진짜 마스크 정말. 사재기에 뭐 아주. 심지어 저기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태워온 비행기가 뭐 납치가 됐다는 둥. 진짜 난리 났었어요. 정말로. 진짜로 납치됐어요. 이탈리아에 가서 누가 뭐 훔쳐갔다는 둥, 막 중국에서 제발 좀 마스크 좀 주세요. 막 난리 났었잖아요. 네. 지금은 어때요? 넘치죠. 그러니까 물론 마스크에 비해서 차량용 반도체가 쉽냐? 어렵죠. 당연히.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해소는 될 거다라는 얘기를 파월 의장이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처럼 만들기 쉬운 거는 빨리 해소될 거고, 그렇지 않은 어려운 것들은 천천히 해소되겠지만 시간이 걸리면 해소는 된다. 이게 해소되는 게 뭐 주식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공급 쪽 이슈 때문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되겠다. 연준이 그래도 금리를 안 올리려고 했는데 올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주식시장이 안 좋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언젠간 해소될 거라는 것이 맞다면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파월 의장이 이 부분을 강조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가 좀 중요한 멘트 같은데, 주식시장의 어떤 것들은 시장의 거품을 받냐. 이 부분에서 뭐 거품과 버블은
좀 다른 표현. 다른 표현이다. 뭐 이런 얘기했던데. 거품이라는 거를 이제 프로스라고 얘기하고요. 네. 프로스라고 얘기하고 버블은 말 그대로 버블인 거죠. 한글로 들었을 때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거품이나 버블이나 뭐 비슷한 거죠. 똑같은 말이지 뭐. 거품을 제가 인식으로 하시기 되게 좋은 방식으로는 뭐냐면 네. 맥주 거품, 아, 맥주 거품. 그리고 카푸치노에 있는 거품, 네네. 이런 게 이제 프로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거품이 생겼다가 서서히 가라앉긴 해도 그렇죠. 펑 하고 터지진 않죠. 터지진 않죠. 거품 버블은 뭐 어떤 거냐면 비눗방울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네. 펑 터지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자산 시장에서의 그냥 엄청난 상승, 이거는 플러스라는 거예요. 네. 파월 의장이 보기에는. 그러나 만약에 버블이라고 하면 네. 언젠간 터져가지고 뭐 30%, 50%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너무나도 심각한 버블, 이거는 아니라는 거를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네. 거품은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정도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너무 과도한 경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식장이 조금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거품이 내려가는 정도의 조정, 이건 뭐 3에서 5% 정도의 조정, 이런 거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팀장님 말씀은 지금의 그 주식시장 이런 거는 버블은 아니다. 버블은 아닙니다. 버블은 아니에요. 약간의 거품은 있을 수 있다. 거품은 있을 수 있다. 투자 얘기 나와서 그런데 팀장님이 투자 이제 성적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성공 투자야 뭐 네네. 얘기 안 해도 네네. 잘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니시니까 빨리빨리, 네네네. 반면교사 삼아야 되니까 우리는 좀 실패한 투자 한 가지 있으시면. 네, 제가 그 2016년에 헤지펀드 처음 시작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공매도라는 걸 처음 해보는구나. 그래서 어떤 회사를 공매도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뭐 애널리스트 분하고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A라는 회사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망한다는 데 베팅을 한 거예요.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리 봐도 이 회사는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이 회사를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진짜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 부채를 갚을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망할 것 같았는데 네.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알짜 회사 사업 부문을 팔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 그때 그 규모가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조 원 정도 됐다 칩시다. 네. 근데 그거를 5천억에 팔았어요. 1조 원에 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5천억에 팔았어요. 근데 주가가 그러면 나는 빠질 줄 알았죠. 5천억.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급등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2배 올랐어요. 1조짜리를 5천억에 팔았는데? 1조 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5천억에 팔았는데 5천억에 파는 순간 이 회사는 안 망한다라고 결정돼 버린 거야. 세상에서. 그러니까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여기에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이 매각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망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매각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채권자들한테 야 그러면 내가 100억 빌려줬던 거 그래 네가 노력을 했으니까 천천히 갚어 라고 하는 순간 안 망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안 팔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네가 자꾸 하면 빨리 100억 갚아 라고 하면 못 갚으니까 망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1조짜리지만 어떻게든 5천억에 팔아버렸어. 그래서 이 판 돈으로 내가 일부는 내가 갚을게 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냐면 아유 그래 고생했다. 나머지는 천천히 갚어. 이런 순간 안 망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안 망한다고 이게 시장에서 인식이 되는 순간 주가가 2배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큰 손실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교훈이 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공매도가 재개되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도 공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종목을 공매도를 해볼까? 이 나쁜 공매도 세력들처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그 정신 건강에 일단 안 좋아요. 첫째. 왜냐하면 네. 롱과 숏의 그 가장 네. 큰 차이는 롱은 내가 투자한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이 회사가 망하면 진짜 망하면 100만 원을 잃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롱 숏은 공매도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을 숏을 하게 되면 이 회사가 100만 원어치였었는데 200만 원이 되면 모두 다 잃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파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100만 원을 잃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100만 원을 투자했잖아. 네. 100만 원을 잃으니까 다 잃은 거예요. 근데 200만 원까지만 올라가면 다행인데 300만 원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원금을 넘어서네요. 원금을 넘어서서 100만 원을 갚아줘야 돼요. 400만 원 가면요 200만 원을 갚아줘야 됩니다.
공매도는 손실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주식을 사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저는 3배 힘들다고 하고 어떤 분은 뭐 5배 힘들다고 하는데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느끼는 그런 그 박탈감 내지는 공포심 이런 게 비교가 안 돼요. 계속 올라가도 할 말 없거든요. 제한폭이 없으니까. 제한폭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작년에 숏했던 헤지펀드를 생각해 보세요. 게임스탑을 숏했던 헤지펀드를 생각해 보세요. 게임스탑을 헤지펀드 숏했던 헤지펀드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저랑 아까 생각했던 거로 야 이게 게임스탑이 무슨 곧 망할 회사가 무슨 뭐 올해 왜 이렇게 2배나 올랐어? 숏 공매도 했는데 이게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순식간에 손실률을 70%를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기록했던 이유는 한순간에 벌어지고 손실이 무한대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매도를 하셔서 돈을 버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건 좋지만 어렵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그럼 실제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매도를 해보신 거잖아요. 네네. 개인 투자분들 기간은 개인과 달리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요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어때요? 공매도를 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공매도를 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고 헤지 펀드들만 사모 펀드들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펀드들에서는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더 유리하다기보다는 과거에는 정보의 우위가 있었죠. 확실히 지금처럼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기업 탐방도 제한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이 유리한 건 맞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래요. 두 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보고 저는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기관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더 커요. 왜요? 옛날에는 나 혼자 어떤 걸 지금 다 가지고 가니까 나는 이게 뭐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당한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얻었던 그런 그 어떤 비교 우위 이런 게 많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의 비대칭일 때 공매도 같은 것들이 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좀 옛날과는 다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공매도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공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잘못된 그런 플레이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은 그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이 우위에 있고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있다면 많이 이렇게 좀 좁혀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개인 투자자의 좀 자세 관련해서 좀 넘어와서 우리가 좀 오래 함께할 주식, 그다음에 뭐 쉽게 헤어져야 할 주식. 사실 사람 인간관계도 오래 만나면 좋을 사람이 있고, 그렇죠. 사실은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친해졌는데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내 자존감을 긁어먹는 인간관계가 누구나 있어요, 진짜. 그렇구나. 네, 맞아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주식에도 저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장기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뭐 단기 트레이딩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 주시는데 주식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팡 주식들, 뭐 이런 회사들은 경기가 어떻게 되든 말든 파월이 뭐라고 하든 말든 성장합니다. 그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성장하냐면 온라인에서의 매출을 늘려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서 성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성장주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구조적인 성장주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렇겠죠? 다들 좋다라는 거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들은 어떻게 거래가 되냐면 항상 비싸게 거래됩니다. 근데 오래 같이 하면 좋은 주식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들 좋다고 하고 막 그럴 때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 회사와 관계없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사는 게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야 오래 같이 할 수 있어요. 남들 좋다고 할 때 같이 사면 고점에서 물려서 빠질 때 너무 힘들어져서 본의 아니게 헤어지게 돼.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때 사가지고 이렇게 될 때 팔게 되면 오래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주식들은 뭐 기다렸다가 금리 올라서 막 빠진대. 금리랑 뭔 상관이야 이 회사랑. 금리가 올라서 빠진다. 그건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이 회사가 구조적인 성장을 안 해? 그게 아니면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오래 함께할 주식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쉽게 헤어질 수 있는 주식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경기가 좋아져서 그냥 돈을 버는 거야. 그러면 그 회사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다시 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거는 이제 샀다가 언제든 팔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경기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막 나올 때 샀다가 팔았다가 이건 접근 방식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거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할 거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래 함께할 주식은 뭐 판 같은 예시가 있어도 어떤 곳들인지 좀 알겠는데 그럼 쉽게 헤어질 주식은 경기에 따라서 간다는 건데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 네. 어떤 경기 게 민감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철강, 철강. 화학 등등 네. 소재, 산업재 뭐 이런 회사들은 지금은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이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에서는 좋아요. 네. 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지만 저는 아직도 상승할 룸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구조적인 성장주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타임 호라이즌은 네. 3년, 5년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오랫동안 이 회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그렇게 좀 해서 드립니다. 회사의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마다 조금씩 계속 더 담고. 뭐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그래? 금리 오르는 게 뭔 상관이야? 그렇죠. 아니 금리 오르는 게 주가 빠지는 데는 영향을 줘요. 네. 근데 그 회사랑 관계 있냐고요? 그 회사랑은 관계가 없어요. 요즘 뭐 주식 투자 많은 분들이 공부 많이 하잖아요. 사실 서점에도 요즘에 주식 투자 책으로 아주 도배가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 책들과 영상을 많이 보신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공부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요거에 명확한 답을 그 독자들도 하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 채널도 이호석 아카데미. 아카데미잖아요. 네, 약간 네. 어쨌든 가르친다. 네네. 그 가르침을 가르쳐드리겠다. 들은 사람들은 좀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거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존재 이유. 그러니까 이호석 아카데미의 존재 이유지. 네네. 공부를 하자고 했는데 공부하면은 돈을 벌 수 없다면 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자산은 어떤 결과물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했던 수없이 많은 투자 의사 결정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여러분의 지금 들고 있는 자산입니다. 어렸을 때 이걸 사고 이걸 팔았고 언제 이 주식을 사고 이걸 팔았고 이 아파트를 사고 팔았고 등등 수많은 사고 파는 것들 그 수많은 투자 의사 결정들로 이루어진 게 지금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투자 의사 결정 중에서 단 하나라도 잘한 의사 결정이 될 수만 있다면 지금 내 투자 자산은 다른 결과물이 돼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지금 당장 내가 공부해가지고 뭐 하나 사서 먹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 수많은 의사결정 중에서 단 하나라도 네. 조금 더 좋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위함이다.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이쪽이에요. 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이거예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많은 의사결정을 하니까. 근데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야. 확실히 그거는.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꼭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헛똑똑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진짜 주식에 대해서 그 5만 가지 다 알고 있어. 네. 근데 돈을 못 벌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흔히 말하는 경제학자가 그렇죠. 실제로는 돈을 못 벌 수 있다. 경제학과 교수가 돈을 못 벌고 네. 공부는 많이 했어. 근데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이게 수학과 교수는 수학 시험을 잘 치는 거는 학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경제학과 교수가 돈 버는 거랑 관계가 없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 부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 엄청 많이 해. 여기는 이제 저는 이제 헛똑똑이라고 얘기합니다. 헛똑똑. 전문 용어로는 이 오버 컨피던스라고 얘기해요. 네. 과잉 자신감. 과잉 자신감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아주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좀 주식이 뭔지 알겠다. 야, 이게 투자가 뭔지 알겠다. 왜 투자해야 되는지 알겠다. 라고 하는 요만큼 넘어가게 되면 돈을 버는, 그러니까 좋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이 구간을 넘어서면 천천히 올라가요. 그쵸.
그리고 이 구간을 넘어서면 거꾸로 오버컨피던스, 헛똑똑의 구간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조금만 하셔도 확률이 올라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채널 김작가 TV를 보시기 전이랑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옛날에 6개월 전에 그런 선택은 안 했을 텐데 라는 선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그 선택을 하나만 고쳐도 여러분의 투자 성과는 좋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 채널을 봐가지고 돈 벌었다. 야, 이 종목 얻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투자 의사결정을 하나라도 그리고 단 1%라도 좋은 의사결정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공부다라는 거예요. 공부. 오늘 만남의 손님은 SK증권의 이효숙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선물 준비하셨나요? 카네이션도 자녀에 대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시급한 건 재테크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분들의 가족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조기 투자 경험과 부모님을 위해 권해드리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입니다. 평일엔 바쁘고 지방에 살아서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가치투자의 대가 강반천 회장의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주말에 지방을 찾아가 계좌 개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가입 방법 일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가족에게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내 가족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